안녕하세요. 책읽기 날입니다.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 말라, 못난 인생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외면할 존재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 고민해 보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면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주어진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평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가 죽음에 관해 생각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우쳤듯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죽음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이제껏 잘 살아왔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 지금 내 곁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다섯 번째 질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질문.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선다면. 오늘 소개할 책은 조용관 작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저자는 이 6가지 질문에 대해 동서양 고전 속의 지혜를 빌어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질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키케로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성장의 의미. 공자에게 혹평을 들었던 위나라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다. 공자가 천하주의 기간 동안 위나라에 들렀을 때 그는 공자에게 인과 이해 대신 군대의 진법을 질문했다. 공자는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떠났다. 그만큼 논어에 묘사된 영공은 어리석은 제후에 불과했다. 그런 위 영공이 총애했던 신하 중 미자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외모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위 영공은 미자의 외모를 높이 샀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모두 곱게 넘어갔다. 어느 날 미자의 어머니가 병에 들었을 때 그는 왕의 수레를 몰래 훔쳐 타고 나갔다. 당시에는 왕이 아닌 자가 수레를 허락 없이 탄다면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신하들은 그의 죄를 물었지만 왕은 이렇게 말했다. 효자로구나. 발이 잘리는 형벌조차도 잊었구나.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의 대담한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왕과 함께 정원을 거닐다 복숭아를 따먹게 되었고 자신이 먹던 복숭아 반쪽을 왕에게 건넸다. 신하가 왕에게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내민다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였다. 신하들이 또다시 그의 죄를 성토했지만 위 영공은 이번에도 용서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복숭아 맛이 좋으니 과인을 잊지 않고 맛보게 해 주는구나.
아무리 도가 지나쳐도 영공은 이를 묵화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미자의 외모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어느 날 어떤 신하가 그의 잘못을 왕에게 고했다. 미자가 여전히 왕의 권세를 믿고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리라. 그러자 영공은 그동안의 그의 죄를 소급 적용하면서 이렇게 대노했다. 이 녀석은 예전에 과인의 수레를 몰래 훔쳐타고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나에게 먹으라고 내밀기도 했다. 그 후 미자는 귀향을 갖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만약 그가 나이가 들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왕에게 고해서 은퇴하고 조용히 고향에서 여생을 보냈다면 이렇게 미움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외모와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부와 권력을 탐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았다. 내면의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보통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쁨을 느끼지만 나는 매일 자신을 개선하는 데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한 인간으로서 물질적인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통해서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재산을 잃으면 실망감과 분노, 허탈함을 느끼며 삶의 의욕마저 함께 잃게 된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노년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활동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체력을 약화시키며 향유하는 능력을 없애고 죽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라고 기술했다. 나이가 들면 활동적인 삶에서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키케로는 노년에 맞는 활동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나이가 많지만 조국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 특히 노마의 카에쿠스를 예로 들었다. 카에쿠스는 2번째 집정관직에서 물러나 17년이나 지난 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강력히 자기 주장을 피력하며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을 보였다. 비록 체력은 이전 같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현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키케로는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했다. 위대한 업적은 육체의 힘이나 속도, 민첩함이 아니라 지혜, 인격, 신중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노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성장한다.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날 결코 외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면의 성장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미자를 봐왔다. 한때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려서 사람들의 선망과 질투를 동시에 받다가 몰락한 경우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승승장구함에도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푼다. 이러한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년은 다를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내면에 소홀하면 남은 인생은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하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공자가 거울 삼았던 사람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중에서 선한 것을 택해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것은 참고해서 고친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넓어지기도 반대로 좁아지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분야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니 그럴 법도 하다. 회사원들은 상사나 동료와 더 많이 어울리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와 더 자주 만난다. 그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DNA다. 하지만 그러한 편안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온다. 이는 좋은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것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게 만든다. 나만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머문다면 편안하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이미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오히려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자. 그 중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는 얼마나 될까? 회사나 사업상의 파트너는 결국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만약 내가 그 분야에서 떠난다면 그 관계는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중국에는 청계산이나 북한산에 홀로 등산을 갈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 다만 등산밖에 할 것이 없다면 문제다. 본받아야 할 인간상과 피해야 할 인간상.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서 선한 것을 택해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고쳐라 라고 조언한 점이다. 즉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보기 삼아서 자신도 그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비추어 보라는 것이다. 우선 나의 인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중에서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타인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덕을 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점을 배우면 된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참조할 만하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꼰대가 되고 길을 막고 사는 사람도 있다.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연륜만이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묵살한다. 그렇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피해야 할 인간상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인 건 아닌지 돌아보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다. 친구, 직장 동료, 각종 지인들이 그렇다. 사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벅찰 것이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복잡해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계를 재점검할 때다.
단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어울리는 관계가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모임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사회적인 체면을 위해서 연결되는 가느다란 관계는 결국 성장과 변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나와 맞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가느다란 관계를 정리하거나 만나는 빈도수를 낮추는 것이 맞다. 관계는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늘 떠오르는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친구로서 지내다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적이 되었음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했던 관중과 포숙의 관계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둘의 관계처럼 나를 알아주는 지인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이 구사성어가 나온 다음의 이야기도 중요하다. 바로 제왕공과 관중의 이야기다. 관중과 포숙의 군주였던 제왕공은 영민했지만 과시욕이 있었고 그의 신하였던 관중은 능력이 있었지만 부와 권력을 추구했다. 공자는 이러한 관중을 비난했지만 당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능력을 높이 샀다. 이는 제왕공과 관중이 끊임없이 서로의 능력을 보완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중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이러한 보완관계도 끝이 났다. 제왕공은 관중이 죽기 전 앞으로 자신을 도와서 폐업을 달성할 신하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관중은 군주가 추천한 여가, 개방, 수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여가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아첨한 사람입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개방은 위나라 공자이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습니다. 수초는 스스로 거세하여 아부한 인물입니다. 관중은 이들을 모두 신임할 수 없으니 스봉이 적당하다는 마지막 충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황공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신배들을 중임했다. 황공이 세상을 떠난 뒤 이들은 관중이 우려했던 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제나라는 위기에 빠졌다. 황공의 시신은 구더기가 들끓을 정도로 방치되었다. 이후 제나라는 패자의 지위를 잃고 퇴락했다. 황공의 시체는 침실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2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무게가 궁에 들어와 즉위하였고 황공의 입관이 겨우 이루어졌다. 시체에서는 구더기가 끓어 방에 기어다닐 정도였다. 관계는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가장 안전하고 오랜 관계는 어릴 적부터 맺어온 친구와의 우정이다. 그 무엇도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조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다. 어릴 적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고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었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단지 예전에 대한 향수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주변의 관계를 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주변에 있을 친구들은 과연 누구일까? 내 병상에 서서 또는 나의 장례식장에서 애도해 줄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의외로 쉽게 정리될 것이다. 공자가 인생 전반에서 반드시 지켰던 것. 고기가 많더라도 밥보다 많이 드시지 않았다. 술은 일정량 제한하지 않았으나 마음을 어지럽힐 정도까지 드시지 않았다. 사온 술과 시장의 육포는 드시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동의보감을 지은 명의 허준이 있다면 중국의 명의로는 화타가 있다. 그런데 화타보다 더 앞선 전설적인 명의가 있다. 바로 편작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오색맥진, 삼세병원 등의 책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작이 제왕공, 관중과 포숙이 섬긴 제왕공과는 다른 인물이다. 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는 황공의 피부를 보더니 피부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공은 나는 병이 없고 의사는 질병을 치료해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열흘 정도 지나서 편작이 질병이 이미 살 속에 있으니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더 큰일이 날 것이다 라며 다시 한번 치료를 권했다. 그러나 황공은 역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편작이 나중에 책망을 들을까 걱정에 달아나자 황공은 사람을 보내서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편작은 이렇게 대답했다. 질병이 피부에 있으면 찜질로 치료하고 살 속에 있으면 침으로, 장과 위에 있을 때는 약을 달여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병이 이미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더 이상 공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황공은 나중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그를 다시 찾았지만 편작은 이미 달아나고 없었고 결국 치료를 하지 못해 죽고 말았다. 이는 결국 모든 건강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가 장수한 비결. 얼마 전에 지인의 장인 어른이 식도암 판정을 받았다. 원인은 평소 독한 술을 즐겨 마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한 술을 마시다 보니 아무래도 식도에 안 좋은 영향을 줬고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식도암으로 발전해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국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항암 치료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은 조짐을 미리 알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소보다 피곤하다든지 신체 어딘가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물론 나쁜 습관을 바꾸고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나이가 든 상태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실천이 답이기 때문이다. 실천의 중요성은 아마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고대부터 계속 강조가 되었을 것이다. 춘추전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누구보다 실천을 중요시했다. 사소하게는 먹는 습관부터 시작하여 건강을 위해서 행동했다. 날 것은 피하고 시장에서 만든 음식이나 술은 피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시장보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이 훨씬 안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논어의 향당편에는 공자의 평소 행동과 몸가짐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공자의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밥이 시거나 상한 생선과 부패한 고기는 드시지 않았다. 때가 아니면 드시지 않았다. 고기가 많더라도 밥보다 많이 드시지 않았다. 술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마음을 어지럽힐 정도까지 드시지 않았다. 사온 술과 시장의 육포는 드시지 않았다. 공자의 아버지는 무인이었고 공자도 기골이 장대했다. 그가 만약 펜 대신 칼을 들었다면 한 시대를 풍미한 장군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고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릴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다. 거기에 신체적인 조건까지 좋으니 그야말로 딱 안성맞춤이다. 공자가 50대 중반에 14년간 천하를 주유를 한 것도 건강이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교통 상황과 음식 수준을 감안하면 여행은 상당히 열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기 때문에 73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음식 역시 먹지 않았다. 술도 적당량만 마시며 중용의 도를 지켰다. 공자는 제자 안연의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하는 삶을 칭찬했지만 사실 안연이 유절한 이유도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공자가 옹약편에서 안연을 두고 밥 한 그릇과 표주박 1개에 담긴 마실 것으로 궁벽한 마음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고 칭찬하기는 했다. 그러나 매일 밥 한 그릇과 물 한 주방 먹고 마시다 보면 영양 상태가 좋을 리 없다. 더군다나 안연은 공자를 따라서 천하를 돌아다녔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기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건강에 대한 중용의 도. 지금보다 건강에 더욱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실행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헬스클럽에 등록하든 아니면 매일 10분 이상 산책을 하든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실행 없이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몸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나중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나이가 들면 소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과식을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고 마셔야 한다. 음식도 그렇고 술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편작이 언급한 대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건강의 이상조짐이 시작될 것이다. 건강에 대해서도 중용의 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중용의 도는 결국 아우프, 즉 죽음으로 나타난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병을 달고 산다면 죽음에 이르는 길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제 건강을 위한 나만의 중용의 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도연명이 일찌감치 깨달은 삶의 가치. 뭉게뭉게 머문 구름, 때맞춰 비가 자욱하게 내리네. 세상이 온통 어두컴컴하고 평탄하던 길이 막혀 버렸구나. 고요히 동쪽 처마 밑에 기대어 홀로 봄술을 마신다네. 좋은 버 아득히 멀리 있어 머리 긁적이며 한동안 서성이네. 도연명의 전집 중 정운에 실린 위의 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시는 그 중에 첫 장이다. 시를 읽다 보면 초야에 응거한 시인이 봄날 홀로 처마에 기대어 술을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시인은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상념에 젖는다. 벼슬길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는 전원 생활을 하며 내적 성장에 더 집중했다. 물론 처음에는 출세를 향한 미련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농사를 짓고 시를 지으면서 남은 인생을 즐겼다. 만약 그가 출세했다면 후세 사람들은 불세출 시인의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연명이 응거하며 꾸준하게 쓴 시가 후대에 전해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 성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여유가 있고 한가롭고 걱정이 없어서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의 유유자적은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소박한 삶의 즐거움. 요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동영상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먹방이다. 심지어 먹방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을 정도다. 어떤 유튜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평소 동료들과 찾는 식당에서 먹방을 찍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화려한 복장과는 다르게 소박한 음식으로 회식하는 모습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한 것 같다. 과연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튜브 채널은 적어도 많은 이들에게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파전의 막걸리를 즐기는 모습, 또한 옛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이들 중에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친구의 지위, 명예 따위가 아니라 친구들과 한 잔씩 주고받으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은 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호불호가 생긴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음식 등이 대략 정해진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취미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부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점차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게 된다. 축구, 농구, 헬스, 골프, 배드민턴 등 운동이 되거나 독서, 영화나 음악 감상, 여행, 맛집 탐방 등 다양하다. 공자의 삶도 그러했고 예전에 수많은 학자들도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 도연명 역시 굳이 정치계에 진출해서 정쟁의 소용돌이 빠져 살기보다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문을 짓는 것이 하나의 낙이었을 것이다. 유유자적한 삶의 즐거움. 마음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쫓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지나치게 현실과 타협하고 부와 명예를 쫓는 경우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취를 보상받는 일은 필요하다. 그것은 중요한 동기 부여다. 동기 없이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 대가를 얻기 위함이다. 그것은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사회적 성공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유자적한 삶 역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취미를 가지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보다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책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시를 읽어보는 것도 좋다. 공자 역시 제자들에게 늘 시경을 배우라고 권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흥미를 이끌고 관찰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기억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요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를 읽는 것도 낭만이다. 한 번쯤 기회를 내서 시를 읽고 낭독해 보는 것도 좋다. 어떤 시는 마음에 안식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시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논해 현실을 뒤돌아보게 만든다. 이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다. 즐길 줄 모른다면 인생은 더욱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다. 평소 소박하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떠날 때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처절하게 산 사람은 삶에 대한 미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많이 또는 소박하게 남아 인생을 즐기고 누리지 못했음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보다는 조용한 시골집에서 뭉게구름을 바라보고 도연명의 시를 읊으며 술 한잔하며 눈을 감는 것이 정말로 멋진 마무리가 아닐까. 도덕경 속에는 인생의 원리가 있다. 돈은 새롭게 낳는 것이고 덕은 만든 것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의 가장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결국 자연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 도라면 그 생명을 길러주고 성장시키고 축적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이것이 모여서 바로 도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양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과 축적의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다. 도덕의 원리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 부모 덕분에 세상과 만나고 부모와 스승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으며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덕을 베풀면서 이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만드는 데도 있다. 삶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우선 생각해야 할 것.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존재의 이유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다른 신의 뜻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보다 다채롭고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마치 김춘수의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되었다는 표현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어떤 의미로 남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목적, 사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의사라고 하자 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지만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큰 편이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야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명의식이 있지 않다면 의사라는 일은 무척 힘겹게 다가온다. 거창하게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의 격리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수많은 전표를 처리해야 한다면 상당한 부담감이 엄습할 것이다. 전표 내용 중에서 이상한 부분은 반드시 찾아내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 참으로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 역시 회사의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한다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전보다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명감은 나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다. 사명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하기 싫은 일에 사명감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대하는 의식까지 바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여사님이 계신다. 이분은 직원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늘 질문을 하신다. 단골로 찾는 미용실 원장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손님의 머리를 만진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고 공자가 말한 덕이다. 언급한 두 사람의 예시처럼 덕을 쌓는다고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 삶에서 일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중에 세상을 떠나려고 병상에 누웠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가족을 위해 평생 등골이 희도로 일만 하다가 떠나서 억울한 마음일까? 아니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인류에 조금이나마 공헌을 했다는 만족감을 갖게 될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은 더 빛을 발한다. 유한한 삶의 아쉬움은 결국 사명감으로 채울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죽기 전 가족, 친구, 사회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자. 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은 삶이 있어야 좋은 죽음도 있다. 죽음이 물었다. 지은이는 아나 아란치스, 옮긴이는 민승남, 발행은 세계사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겁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결코 죽음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돌보고 참된 사랑과 배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브라질 완화 의료치고 권위자인 저자가
죽음을 곁에 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상처를 다룬 책이지만 저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은 죽음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 몸에 나쁜 음식을 사 먹고 다닐 시간도 없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고 입지도 않을 옷을 사고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없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온 대로 죽는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가질 가망도 없다라며 좋은 삶이 있어야 좋은 죽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은 지키고 잃어야 하는 것은 기꺼이 잃는 삶. 고통을 새로운 출발의 도약으로 삼을 수 있는 삶. 스스로 성장하는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함께 생각합니다. 죽음까지도 인생의 일부임을 잊지 않고 무엇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책임감 있는 두려움. 나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으나 죽는 것은 두렵다. 죽음은 사후의 문제지만 죽는 것은 나이고 그것은 나의 마지막 행위이며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해야만 한다.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대통령처럼 나는 떠난다는 걸 알면서 살면서 죽어야만 한다. 지우베르트 지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불평을 너무 많이 하고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들은 삶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참으로 용감하다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다 책임감 있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죽음을 존중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용감함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죽음에 대한 존중은 우리의 선택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준다. 죽음에 대한 존중은 신체적 불멸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가치 있는 삶의 의식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고통은 완화되고 슬픔은 행복에 상쇄된다. 물론 축하주를 과하게 마실 때도 있고 흡연이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일은 자아 실현을 도와주지만 그 모든 것이 알맞고 적당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죽음을 속이기에는 너무 무지하다. 죽음의 날에만 죽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죽는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결여된 모든 날들에 더 빨리 죽는다.
우리는 죽음의 날에 앞서 버림받을 때 죽는다. 죽음 후 잊혔을 때 죽는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이 주는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 직업, 가족, 사랑, 자녀, 자기 소유의 집, 여행에 대한 꿈, 그리고 자신이나 누군가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간다. 한편 우리는 가장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만 지침을 얻으려 한다. 당신이 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될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일생에 사랑을 찾게 될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자녀를 갖게 될지 아닐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든, 얼마나 많은 학위를 따든, 얼마나 가족이 많든 당신은 죽는다.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자녀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의 종말인 죽음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확실한 일인 죽음에 대해 왜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삶에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답을, 의미와 진실을 찾는 순간들이 그렇다. 죽음의 시간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다. 닐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종말의 체험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설명을 내놓는다. 주인공과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죽음은 말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다.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환자들을 도우며 살아온 순간들은 결코 말로 옮겨질 수 없다. 죽음의 체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의 과정만큼 강렬한 체험은 아마 탄생뿐일 것이며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겪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만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없다. 많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삶이라는 열차에서 내려야 할 차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즉,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앞으로 몇 정거장을 더 가면 내가 내릴 정거장에 도착하게 될까? 나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병을 치료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소진된 상태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그들의 삶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에는 성숙함과 진실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간은 다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다며 실상 그것은 시간이 더 빨리 가도록 그리하여 죽음이 더 빨리 찾아오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그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하든 낮추고 싶어 하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다. 삶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체험이다. 날이 저물기를, 주말을, 휴일을, 은퇴를 기다리며 삶을 보낸다면 죽음의 날이 더 빨리 오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일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을 사는 것은 특정 순간이나 삶의 즐거움에 맞춰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다. 즐겁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100%의 시간을 산다.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 삶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인간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동사로 정의되는 종이다. 암소는 암소, 수소는 수소, 나비는 나비인데 오직 사람만이 인간 존재이다. 우리는 의식을 지니고 생각하는 포유동물로 태어나지만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만큼만 인간이 된다. 우리 종에 속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인간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 전에는 인간을 인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의식을 지니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다수가 본능적이고 잔인하게 행동한다는 걸 분명히 안다. 그들은 생각과 감정, 태도에 있어 깊이가 없다. 그래서 인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이며 그 존재의 과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야만 인간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이 올 때까지 인간이 되기 위해 저마다 자신을 체계화하고 발견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건강검진을 받고 뱃살을 빼고 자녀들의 삶을 돌보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몰두하여 존재하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삶이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병의 시간이 찾아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우리는 그것이 죽어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고 어디에 있건 본연의 자신이 됨으로써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부재해온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그저 부재로 남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거의 늘 부재의 삶을 살고 어쩌다 존재할 때는 그 시간이 공허하다고 느낀다. 어떤 길이든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죽음에 대한 은유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죽음은 인생에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라는 말이다. 환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하는 일에 매진해온 정신과 의사 윌리엄 브레이바이트는
완화 의료에 관한 강연에서 이 은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하며 죽음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걷고 있다.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행복하다. 가끔은 삶이 온통 어둠에 묻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자신이 나아간다는 건 늘 알고 있다. 가끔은 길을 가다 멈춰 피곤하니까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게 멈추었을 때 자신이 그때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 그러고는 마음이 내키면 일어나서 다시 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면 거대한 장벽을 만난다. 나의 좋은 친구는 그 장벽이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매우 높고 길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비유가 마음에 들어서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만리장성을 떠올린다. 장벽은 돌아서 갈 수도 넘을 수도 없기에 그 앞에 이르러 죽음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곁을 지켜줄 때 진실해야만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의 길이 어땠는지, 그 여정은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의 끝에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다. 어떤 길이든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했든 못했든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마찬가지이다. 용서를 했든 못했든 종착지는 같다. 이 모든 것들은 최종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 말에 열띠게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최후의 시간은 오로지 죽음을 맞이한 사람 본인만의 것이다. 그가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인생 최악의 순간을 혹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는 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는다.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죽는다. 죽은 후의 일에 논의가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지나간 뒤다. 어떤 인생길, 어떤 인생 이야기든 그 끝에는 예외 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의 경우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삶의 과정에서 선택하는 길은 죽음과 만나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평생 당신의 선택이 고통이었다면 죽음과 만나는 순간에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삶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으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지혜로운 숨이 의식 속으로 들어오고
신성한 빛이 놀라운 명료함으로 정신을 환히 비추면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독실한 신앙인이 신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부르는 삶의 모든 수수께끼들을 풀어낸다. 죽음을 맞이한 이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서 진실을 읽어낸다. 죽어가는 자는 주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곧바로 간파한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의 눈앞에 있다면 그가 당신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는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 더 성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죽음에는 다음 기회가 없으니까.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이 생에 오직 한 번 죽는다. 죽음의 연습은 없다. 당신에게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결혼을 몇 번 했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든 죽음은 단 한 번이다. 당신은 정해진 때에 죽는다.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훈련에 덧붙여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적인 신체 활동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적 치료 및 체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어디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짐덩어리나 장애물, 성가신 존재가 된 기분을 느껴선 안 된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이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다. 아파서 죽어갈 때조차도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자격 말이다. 죽어가는 환자 곁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환자의 감정을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꾸는 법을 알아야 한다. 병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기분을 유한한 존재로서의 고통과 마주할 용기를 지녔다는 자부심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과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시간은 빛을 발한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법을 배우는데 공을 들인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물건이나 혜택, 이득을 얻어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강좌를 듣고 책을 보고 기술을 익힌다. 이렇듯 무언가를 얻는 기술에 대한 가르침들은 무수히 많지만 잃는 기술은 어떨까? 잃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이나 물건, 지위, 꿈을 잃고 고통에 시달릴 때가 많다. 무수한 이유로 꿈을 꾸지만 꿈을 잃었을 때 분별력을 잃어선 안 된다. 당신은 일생에 사랑을 얻는 법, 평생 직업을 얻는 법 등 얻는 법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잘 읽는 법 혹은 더 잘 읽는 법 같은 강좌에 등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삶에서 얻어낸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읽는 법을 알아야 한다. 모든 존재적 상실, 그것이 하나의 관계든 직업이든
확신이든 모든 상징적 죽음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 둘째,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좋은 점 더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이제 끝나버린 그 시간에 당신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이제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상황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죽음 이후의 삶. 갑자기 당신은 떠났네. 이제 당신의 자취만 남았네.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는지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이다. 삶의 끝에 잃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가 과거의 동기를 상기시킨다면 무엇을 위해는 미래지향적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상을 당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고,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그 사람의 너그러움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신은 누구이며 신성함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영성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복종의 대상으로 숭배했는지 마침내 알게 될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겪으면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이 떠오르겠지만 분명한 답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 왜라는 질문은 어떨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평생을 바쳐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대답도 애도 체험의 광대함에는 미칠 수 없다. 나는 지금 애도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몹시도 소중한 사람을 잃는 복잡하고 절대적인 체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죽은 사람은 생전에 소중한 존재들과 함께 나눈 삶의 역사를 가지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인들의 삶에서 의미를 지녔던 한 인간의 존재가 모든 면에서 소멸되는 완전한 죽음은 불가능하다. 죽음은 오직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 내게 해준 모든 말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변화는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아버지와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두 가지 뿐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고 많이 그리워할 것이며 딜레마에 빠지면 아버지가 생전에 해준 조언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에 예비된 체험들 속에서 내 안에 아버지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애도의 과정은 당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중요한 관계는 반드시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이나 증오, 상처,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에 많이 오염될수록 애도의 과정은 힘들어진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커다란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 사랑이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당신을 인도한다. 애도의 아픔은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사랑한 정도에 필요한다. 그만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고인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의 죽음은 당신을 동굴 입구에 데려다 놓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날, 당신은 동굴로 들어가고 들어간 길로는 다시 나올 수 없다. 그가 죽기 전과 똑같은 삶을 이제 찾을 수 없으니까. 죽음 이후 당신이 접하게 될 삶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같을 수 없다. 그 애도의 동굴을 떠나려면 스스로 출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극복에 대해 새 삶을 향한 적극적인 나아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애도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면 힘과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데 애도자들은 심신이 완전히 지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불러 애도의 동굴에 함께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당신 대신 출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다. 당신 스스로 애도의 과정을 통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에서 삶을 재건해야만 하며 그것이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애도는 본질적으로 심오한 변화의 과정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동굴에서 보내는 시간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는 없다. 애도의 가장 섬세한 부분은 고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다. 애도의 시간을 오염시키는 분노, 공포, 죄책감 같은 감정은 결국 동굴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킬 뿐이다. 당신 안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로 당신을 인도할 수도 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앓는 동안 사전 애도 과정을 체험하면서 그가 없는 자신의 삶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애도의 시뮬레이션 기간에 환자의 주변 사람들은 용서와 감사, 애정 표현, 돌봄을 통해 마음을 좀먹는 감정들을 치유할 경이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순수하고 진실로 가득한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감정들은 몸과 함께 죽어야 한다. 사별의 아픔이 극심할 때는 슬픔과 눈물, 절망과 분노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이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한다. 애도자들이 울어도 되는지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네, 우세요. 실컷 진짜로 우세요. 진저리가 나도록 온몸으로 우세요. 침대에 누워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며 우세요. 참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아픔을 끌어 안으세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아픔이 마법처럼 사라진다. 아픔은 그 존재로 의미 있는 것이니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줄어들게 마련이고 피하고 거부하면 삶 전체를 좀먹는다. 슬픔에 잠기는 건 잘못이 아니다. 슬픔은 건강한 애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누군가는 늘 미소를 보여야 하고 늘 행복해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슬픔은 금기가 아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서 슬픔을 극복하라고 종용한다면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이 기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도, 만일 당신의 처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의 아픔을 억지로 몰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고인이 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웃었던 때를 추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는 애도자와 상담할 때 고인에게 배운 좋은 것들을 모두 나열해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인과 함께 나는 즐거웠던 기억들도 떠올려 보라고 제안한다. 두 가지 제안을 하면 애도자는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고인과 새로운 방식들로 재해하며 내 앞에 아름다운 광경들을 펼쳐 보인다. 애도자는 의뢰, 상실, 병, 고통,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나는 애도자들로부터 고인과 함께 삶에 대한 기억, 그 행복하고 강렬하며 변화를 만드는 추억을 불러냄으로써 그들이 맺은 관계의 본질을 되살린다. 나는 애도자에게 고인이 의미로 충만한 삶을 남기고 떠났음을 깨닫게 해준다. 고인에게 배운 것들, 고인과 나눈 추억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애도자는 추억과 감정들까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육신과 함께 죽지 않는다. 사랑은 살아남는다. 당신이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당신이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그와 함께 웃었던 날들을 추억해 보길 권한다. 그 추억들이 당신을 소리내어 웃게 만든다면 그것에 대해 되새겨 보자. 그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당신의 아픔을 씻어줄 것이다. 눈물은 바다처럼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감정으로 우는 것은 마음의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죽지만 사랑은 예외다. 오직 사랑만이 당신 안에서 불멸의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듯 세상 모든 것들이 가식적이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체험들이 말로 표현될 수 없으며 말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공간에서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작품들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며 그 신비한 존재들은 우리의 작고 덧없는 삶 곁에 영원히 남는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죽음이 물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